내 애비는 뭐하는 놈이냐? 신분을 숨긴 에이스 여군을 성희롱하고 괴롭히던 간부들, 그녀의 아버지가 쓰리스타 장군인 것을 알게 되고 개박살 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겨울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강원도 인제. 사계절 중 절반이 겨울이거나 겨울을 준비하는 이 혹독한 땅은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날카로운 칼끝이 맞닿아 있는 최전방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이라는 구호로 더 유명한 육군 제3보 병사단 백골부대는 인제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서는 첫 번째 방벽이었다. 이곳 백골부대 예하의 신병교육대대를 막 수료한 한 무리의 신임 소위들이 차가운 대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빳빳한 전투복 깃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다림질 냄새와 긴장이 뒤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무리의 맨 끝, 유독 단단한 눈빛을 한 여성 장교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겨울. 이름처럼 차갑고도 맑은 기운을 지닌 그녀는 육군 3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단 신임 장교였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저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겨울 소위.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총괄 지휘하는 제3야 전군 사령부의 사령관, 한진명 대장 삼성 장군, 실제로는 대장이 사성이나 극의 전개를 위해 삼성으로 설정의 외동딸이었다. 그녀가 원했다면 아버지가 지휘하는 사령부 직할에 따뜻하고 안락한 참모부서나 후방의 교육사령부에서 편안하게 군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겨울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한진명 장군의 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직 장교 한겨울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아버님. 임관식 전날 겨울은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가장 험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 신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군사 기밀에 준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본 한진명 장군은 수많은 고민 끝에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비로서의 걱정과 군 선배로서의 믿음이 뒤섞인 가장 무거운 승인이었다. 그렇게 한겨울은 대한민국 최전방, 그것도 가장 험준하기로 소문난 3사단 백골부대의 수색대대 소대장으로 자원하여 떨어진 것이었다. 그녀가 배치받은 곳은 수색대대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이중대였다. 중대장인 오태식 대위는 첫날 신임 소위들을 모아놓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중대에 온 걸 환영한다. 특히 한겨울 소위. 오태식 대위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들유들한 태도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 매력적인 인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구석이 있었다. 그는 한겨울의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3사관학교 수석 졸업, 특등사수, 체력 특급.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에이스였다. 여군이 수색대대에 그것도 이중대의 자원이라 보통 깡이 아니거나 아니면 보통 백이 아니거나. 한 소위는 어느 쪽인가?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겨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그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둘 다 아닙니다.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히 와야 할 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에 오 대위는 잠시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특유의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 팩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고. 옆에 김필두 중위, 한 소위 교육은 자네가 맡아. 그녀의 바로 위 선임 장교이자 일소대장인 김필두 중위가 건들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지만 실력보다는 정치와 줄대기에 능한 인물이었다. 한소위, 잘해봅시다. 뭐 여긴 여자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라고. 그렇게 한겨울에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에이스라는 증명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배치 후 첫 주에 실시된 완전 군장 급속 행군. 인제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산악 지형을 20살 남짓의 병사들도 헉헉대며 따라오는 와중에 겨울은 그들과 똑같은 군장을 메고도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었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군장 조금 덜어드립. 부소대장인 박강철 중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겨울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짧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박 중사님은 후미 대열이나 신경 써주십시오. 박강철 중사. 20년 가까이 3사단에서만 뼈가 굵은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그는 수많은 어설픈 초급 장교들을 봐왔다. 특히 여군이라는 존재는 수색대대에서는 그저 짐이 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겨울은 달랐다. 독도법 훈련에서는 산악 지도의 등고선만 보고도 최단 침투로를 정확히 찾아냈고 사격 훈련에서는 250m 표적지의 인형을 가볍게 명중시켰다. 체력, 사격, 전술 이해도 모든 면에서 그녀는 압도적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야, 새로 오신 한소희님 봤냐? 완전 특전사 아니냐? 우리 소대장님 완전 백골의 별이다. 저분이 여자인 게 말이 되냐? 백골의 별. 그 별명은 순식간에 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박강철 중사조차 그녀의 지위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밝았던 탓일까? 그 빛을 탐하는 어둡고 뒤틀린 시선들이 인제의 차가운 서리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한겨울 소위가 백골의 별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중대장 오태식 대위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 그 가시 돋친 탐색전은 사라지고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친근한 호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역시 한소희야. 이번 분기 전술 훈련 평가 우리 이중대가 1등한 건 순전히 한소희 덕분이라고. 중대 전체가 모인 저녁 점호 시간 오 대위는 이례적으로 한겨울을 앞으로 불러내어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다른 소대장들은 한소희 반만이라도 좀 따라가봐. 특히 김중희. 그의 말에 김필두 중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다. 오 대위는 겨울의 어깨를 툭 치며 오늘 중대장실로 잠깐 들러. 특별히 경력금이라도 줘야지. 라고 말했다. 겨울은 그 칭찬이 조금 불편했지만 상급자의 명령이기에 저녁 점호 후 중대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한소희. 오 대위는 전투복 상의를 벗어젖힌 편안한 차림으로 그녀를 맞았다. 책상 위에는 경력금 봉투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과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뭐긴 고생한 우리 에이스랑 한잔하려고 했지. 여기 앉아. 긴장 풀고. 오 대위가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쳤다. 겨울은 그 자리에 앉는 대신 부동자세로 서서 말했다. 중대장님, 부대 내 음주는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과 시간이 끝난 사적인 자리로 보입니다. 용무가 없으시다면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순간 오 대위의 얼굴에 감돌던 사람 좋은 미소가 싹 가셨다. 한소희,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내가 너 특별히 아껴서 이러는 거 몰라? 다들 너 에이스라고 부르지만 내 눈엔 그냥 예쁜 여자로도 보이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겨울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술 냄새와 그가 뿌린 싸구려 스킨 로션 냄새가 섞여 역한 기운을 풍겼다. 이 험한 데서 고생하는 거 아는데 중대장이 좀 챙겨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응?
오늘 밤 중대장이랑 같이 바람이나 좀 쐬러 나갈까? 인제 읍내에 괜찮은데 아는데. 그의 손이 겨울의 어깨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손 치우시죠. 겨울의 목소리는 인제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저는 중대장님의 부하 장교이지 술 시중을 드는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뭐? 성희롱. 오대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한겨울.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내가 너 좋게 봐주고 에이스니 별이니 띄워주니까 진짜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여긴 군대야. 까라면 까는 곳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대장님의 부당한 사정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정식으로 문제 삼기 전에 자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겨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를 노려본 뒤 경례도 생략한 채 중대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EXE 하는 오 대위의 분노에 찬 고함과 함께 무언가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겨울은 잠들지 못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추악하고 끈질겼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오태식 대위는 더 이상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한소희. 이소대 개인화기 수입 상태가 이게 뭐야? 소대장이 돼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해? 어제 야간 경계 근무표 왜 나한테 결제 안 맞고 임의로 조정했나? 상급자 패싱이야? 그녀의 모든 행동은 건방진 것이 되었고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는 튀는 행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개를 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필두 중위였다. 오 대위의 눈밖에 난 겨울을 괴롭히는 것은 김중위에게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중대장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한소희, 전투 조끼 끈 상태가 그게 뭐야? 빠졌잖아. 아침 구보 맨 뒤에서 뛰어. 내가 에이스라며? 뒤처지는 병사들 챙겨야지 너 혼자 잘나서 뭐 할 건데? 김중희는 교묘하게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고 불필요한 작업 지시를 내렸다. 에이스라는 이유로 훈련의 선봉에 세웠던 그들은 이제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진창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부조리가 자신을 꺾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굴복이 아닌 저항으로 읽혔고 그들의 비열한 괴롭힘은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다. 인제의 겨울은 살을 애는 고통을 동반했다.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3, 4단의 수색대대에게 혹한기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생존 그 자체였다. 한겨울은 완벽하게 훈련을 준비했다. 소대원들의 방한 장비를 일일이 점검하고 저체온증 응급처치 요령을 숙달시켰다. 그녀의 이소대는 혹한기 훈련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동력과 전투 준비 태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오태식 대위와 김필두 중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훈련은 눈의 가시 같은 한겨울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사건은 훈련 3일차 야간 매복 훈련 중에 터졌다. 김필두 중위가 이끄는 1소대와 한겨울 소위가 이끄는 2소대가 함께 가상의 적 침투로를 방어하는 훈련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김중위가 무전으로 겨울을 호출했다. 한소위. 지금 즉시 1소대 매복지로 이동해. 중대장님께서 내게 따로 하달할 명령이 있다고 하신다. 의아한 명령이었다. 매복 중인 소대장이 임의로 진지를 이탈하는 것은 전술 원칙에 어긋났다.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이었다. 겨울은 부소대장 박강철 중사에게 지휘를 임시 위임하고 눈을 헤치며 일소대 진지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김필두 중이 혼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왔어? 중대장님은 없어. 내가 불렀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훈련 중 진지 이탈을 명령하고 허가 없이 화기까지 사용하다니. 즉시 복귀하겠습니다. 겨울이 돌아서려는 순간 김중희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어딜 가? 한겨울. 너 내가 우스워? 오대위가 널 그렇게 감싸고 돌 때부터 알아봤어. 너도 결국엔 그거 바라고 여기 온 거 아냐? 응. 이 손 놓으십시오. 겨울이 손을 뿌리쳤지만 김중희는 더욱 악랄하게 웃으며 그녀를 밀쳤다. 내가 그렇게 잘났어? 삼사수석? 특등사수? 그래봤자 너도 그냥 계집애야. 오대위가 너한테 관심 가질 때 나한테도 좀 나눠줬으면 좋았잖아. 내가 오대위보다 못한 게 뭔데? 그는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내가 그 잘난 에이스라며. 그럼 이것도 견뎌봐. 김필두 중위는 갑자기 겨울의 방한모를 벗겨 눈밭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이소대장 한겨울 소위. 훈련 중 상급자 지시 불이행. 자세가 불량하다. 지금부터 얼차려를 실시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적 감정에 의한 가혹 행위였다. 엎드려. 겨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여기서 저항한다면 그것은 하극상이 될 터였다.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눈밭에 엎드렸다. 하나, 둘, 셋. 김중희는 숫자를 세며 그녀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을 즐겼다. 똑바로 안 해? 에이스라며. 자세가 그게 뭐야? 그는 군홧발로 그녀의 등을 툭툭 찼다. 살이 얼어붙는 듯한 눈밭 위에서 겨울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몇 번을 했을까 팔의 감각이 무뎌질 때쯤 그가 비웃음을 날렸다. 그래. 역시 너도 별 수 없네. 넌 절대 나 못 이겨. 이 부대에선 내가 법이고 내 위엔 오대위님이 법이니까.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 그곳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박강철 중사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훈련 상황을 기록하던 영상 촬영 장비가 들려 있었다. 박박 중사? 자네가 왜 여기? 김필두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강철 중사는 김중희를 무시하고 눈밭에 엎드려 있는 겨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방한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소대장님, 일어나십시오. 그는 겨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김중희를 돌아보았다. 20년간 최전방을 지켜온 베테랑 부사관의 눈에는 계급을 뛰어넘는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중희님, 당신은 지금 장교의 명예뿐만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아니 인간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내가 감히 일개 부사관 따위가. 이 상황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로 저는 제 소대장님을 보호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날 밤 박강초 중사는 그 영상을 들고 대대장도 연대장도 아닌 곳에 전화를 걸었다. 그가 군 생활 내내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지금은 제3야 전군 사령부 직속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오랜 전우에게였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3사단 백골부대 한 소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 중사는 한겨울의 신원을 몰랐다. 그는 그저 자신이 모시는 진짜 군인이 부조리에 의해 꺾여가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전화 한 통은 강원도 인제의 혹한을 녹여버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다. 춘천에 있는 3군 사령부 딸의 소식을 애써 외면하며
군에 보고 체계를 신뢰하려 애쓰던 한진명 장군의 귀에 마침내 그 사건이 보고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강원도 인제의 혹한기 훈련장에서 한겨울 소위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있을 무렵 혹한의 전선에서 수백 리 떨어진 경기도 용인,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중 하나인 제3야 전군 사령부의 거대한 지휘 통제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사령관 한진명 중장의 집무실은 그 긴장감의 정점에 있었다. 축구장만 한 사령부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의 방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용인의 야경을 품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했다. 한진명.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야전에서 뼈가 굵었으며 단 한 번의 오점이나 구설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삼성 장군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지휘 아래 3군 사령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민한 야전군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에게 군대는 종교였고 조국은 신앙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단 하나의 약점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외동딸 한겨울이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딸. 자신을 닮아 고집세고 불의를 참지 못하며 결국 가장 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딸. 그는 딸이 인제 3사단 백골부대라는 최전방으로 자원했을 때 사령관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딸의 선택을 막지 않았다. 태산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북극성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딸의 군 생활에 조금이라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3사단 측에는 물론이고 자신의 참모들에게조차 함구령을 내렸다.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방패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방패가 바로 지금 가장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뚫리고 있었다. 늦은 밤 작전 현황 보고를 받던 한진명 장군의 책상 위 오직 그만이 열람할 수 있는 붉은색 직통 전화가 울렸다. 사령부 감찰실장 이성훈 중령이었다. 사령관님, 한밤중에 죄송합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또한 지극히 긴급한 보안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성훈 중령. 그는 박강철 중사의 오랜 전우이자 한진명 장군이 직접 발탁한 원칙 외에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감찰 장교였다. 박강철 중사의 전화를 받고 그가 보내온 짧지만 참혹한 영상을 확인한 이 중령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군내 비위를 다뤄왔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3군 사령관의 딸, 그것도 신분을 숨기고 복무 중인 장교에 대한 표적성 범죄였다. 이성훈 중령은 이 사실을 3사단에 하달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묻힐 수 있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오직 사령관에게만 직보하기로 결심했다. 무슨 일인가? 한진명 장군의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3사단 백골부대 한겨울 소위에 관한 일입니다. 사령관님.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얼음이 깨지는 듯한 짧고도 긴 정적이었다. 내 집무실로. 지금 즉시. 몇 분 뒤 이성훈 중령이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경례도 잊은 채 손에 든 태블릿을 사령관의 책상 위에 올렸다. 직접 보셔야겠습니다. 인제 3사단 수색대대 이중대 부소대장 박강철 중사가 방금 전송해 온 영상입니다. 한진명 장군은 말없이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밝아지고 곧이어 어두운 눈밭이 나타났다. 영상은 거칠게 흔들렸다. 한겨울. 너 내가 우스워? 그래봤자 너도 그냥 계집애야. 김필두 중위의 고성이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엎드려. 한진명 장군의 눈이 가늘어졌다. 화면 속 방한모가 벗겨진 채 눈밭에 엎드린 딸의 모습,
자신의 딸 한겨울이었다. 하나, 둘, 똑바로 안 해. 자세가 그게 뭐야? 김필두의 조롱 섞인 목소리. 그리고 그가 군홧발로 딸의 등을 툭 차는 모습. 영상을 보고 있던 한진명 장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성훈 중령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시선 끝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성훈 중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추가 보고를 시작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얼차려가 아닙니다. 이중대장 오태식 대위와 일소대장 김필두 중위가 한 소위에게 지속적인 사적 만남과 술자리를 요구했으나 한 소위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한진명 장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집무실의 모든 공기를 태워버린 듯 이글거렸다. 보복성 가혹 행위와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강철 중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한진명 장군은 영상을 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편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전술 지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등은 산처럼 거대했지만 깊은 고요함 속에 홀로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갔는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그 아이의 단단한 눈빛을 기억했다. 스스로를 증명하겠다며 가장 험한 곳으로 가겠다고 조르던 딸의 모습을. 자신이 만든 삼성 장군이라는 성벽이 딸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딸을 가두고 저런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한 셈이었다. 내 애비는 뭐하는 인간이냐? 언젠가 딸이 훈련소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스쳤다. 지금 이 순간 저 영상 속에서 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사령관님. 즉시 3사단 감찰에 지시하여 이성훈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니. 한진명 장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강철만이 남아 있었다. 적진을 향해 돌격하기 직전에 가장 차갑고 가장 무서운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이 중령. 예, 사령관님. 자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이 영상 또한 존재하지 않아. 박강철 중사에게는 증거를 확보했으니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소대장의 안전만 확보하라고 전하게. 한진명 장군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군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나는 지금부터 3사단에 대한 사전 통보 없는 전술 상황 점검에 나선다. 지금 말입니까? 그래. 지금. 당장 의전 헬기가 아닌 3군 직할 항공단의 가장 빠른 기동 헬기 블랙호크를 준비시켜. 조종사에게는 인제 3사단 수색대대 훈련장으로 좌표를 찍으라고 하게.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령관의 위엄을 되찾아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3군 사령부 헌병단장과 법무실장을 당장 내 헬기에 동승시킨다. 이성훈 중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전 통보 없는 야간 기동 헬기 시찰. 그것도 일개 대대급 훈련장에 사령관이 직접. 심지어 헌병단장과 법무실장을 대동하고. 이것은 시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비가 딸을 구하기 위해 휘두르는 사적인 복수도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3군 사령관이 자신의 군대를 좀먹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 직접 뽑아든 서슬퍼런 심판의 칼이었다. 이 중령. 자네는 사령부에 남아 모든 상황을 준비하게.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3사단에는 그 어떤 통보도 낌새도 흘러들어가선 안 된다. 만약 3사단장이 나보다 1초라도 먼저 훈련장에 도착한다면 자네도 각오해야 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용인의 3군 사령부 헬리패드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강철의 독수리 한 대가 포효하며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단 하나의 목표 강원도 인제의 그 작은 눈밭을 향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의 회오리가 되어 날아가기 시작했다. 강원도 인제 백골부대 수색대대의 혹한기 훈련장. 김필두 중위에게 모욕적인 얼차려를 받은 한겨울은 박강철 중사의 부축을 받으며 이소대 임시 막사로 복귀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소대장이 내미는 뜨거운 물주머니를 받아 쥐었지만 손의 감각보다 마음의 한기가 더 혹독했다. 괜찮아. 이겨내야 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만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실망한 것은 가혹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다. 장교라는 계급장을 달고도 저런 비열한 방식으로 부하를, 그것도 여군을 짓밟는 그들의 저열함에 대한 환멸이었다. 박강철 중사는 그런 그녀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막사 밖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젠장할 젠장할. 그는 이미 이성훈 중령에게 영상을 보냈다. 하지만 불안했다. 사령부에서 조치가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 사이 저 미친놈들이 소대장님에게 무슨 짓을 더할지 몰랐다. 바로 그 시각 이중대 임시지휘통제실 TOC에서는 오태식 대위와 김필두 중위가 낄낄대며 컵라면에 소주를 붓고 있었다. 봤냐? 그 뻣뻣하던 한겨울이 표정. 아주 볼만했어. 김필두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김중희 너무 나갔어. 그러다 걔가 진짜 찔러버리면 어쩌려고. 오태식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입가의 미소는 감추지 않았다. 찔러? 걔가 뭘로 찔러? 여긴 인제야 인제. 그리고 여긴 내 구역이고 그 위엔 오대위님이 있잖아. 걔가 아무리 에이스면 뭐해. 굴러온 돌이잖아. 백도 없는 년이 뻣뻣하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지. 그래도 아까 박 중사 표정이 영 안 좋던데. 그 늙은 부사관 쪼가리가 뭘 어쩌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한잔하시죠. 두 사람이 다시 술잔을 부딪히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우우. 땅이 울렸다. 텐트의 폴대가 흔들리고 컵라면 국물이 넘칠 정도의 강력한 진동.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대기를 찢는 거대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뭐야? 이 야밤에. 훈련 통제단인가? 우리한테 통보 온 거 있었어? 오태식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잡았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미확인 항공기. 훈련장 상공 접근. 식별 부호 없음. VIP 호출 부호. VIP? 오태식과 김필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야밤에 불시 훈련 점검? 최소 연대장, 아니 사단장급이었다. 젠장. 김중희 당장 애들 깨워. 나는 빨리 대대장님께 보고. 그들의 허둥대는 움직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쿠아앙. 거대한 검은색 흉조. 대한민국 육군 항공의 주력 블랙호크 UH-의육십 한 대가 훈련장 중앙 공터의 눈을 폭풍처럼 휘날리며 강제로 착륙했다. 훈련장의 임시 조명탑들이 그 위용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모든 훈련이 중단되었다. 잠들어 있던 병사들까지 모두 뛰쳐나와 경악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한겨울과 박강철 중사 역시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건 박강철 중사가 중얼거렸다. 사단 헬기가 아닙니다. 저건 3군 사령부 직할기입니다. 사령부요? 한겨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천천히 위압적으로 열렸다.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것은 칠흑 같은 군복을 입은 헌병 완장을 찬 2명의 군인이었다. 그들은 내리는 즉시 헬기 주변을 경계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야전의 흙먼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복. 어깨 위에서 별 3개가 인재의 혹한을 비웃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제3야 전군사령관 한진명 중장.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사건이었다. 사령관이 야간에 예하 사단에, 그것도 일개 대대 훈련장에 헬기를 타고 정복 차림으로 헌병을 대동하고 강림했다. 이것은 벼락이었다. 사령관님? 그때 마침 현장에 도착한 대대장 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찢어졌다. 훈련장의 모든 병력과 장교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경례를 올렸다. 한진명 장군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은 목표물을 찾는 맹수와 같았다. 대대장. 예, 사령관님. 자네 부대 이중대장 오태식 대위. 그리고 일소대장 김필두 중위. 어디 있나? 벼락의 중심에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던 오태식과 김필두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달려온 그들의 복장은 엉망이었다. 이중대장 대위 오태식. 사령관님께. 김필두 중위. 한진명 장군이 그들의 경례를 거칠게 끊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밟으며 두 사람에게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축을 울리는 듯 했다. 두 사람 앞에 선 한 장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오태식 대위는 사령관의 눈을 마주한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심판자의 눈이었다. 사령관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김필두는 이미 다리가 풀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한겨울 때문이야. 전현이 대체 누구야? 한진명 장군은 두 사람을 지나쳐 이중대 병력들이 도열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멈췄다. 한겨울 소위. 그녀는 다른 소대원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 곳,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삼성 장군,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한진명 장군은 딸의 앞에 섰다. 흙먼지와 피로 얼룩진 딸의 얼굴. 억지로 참아낸 눈물 자국. 그리고 밤새 얼어붙은 뺨의 상처. 그는 손을 들어 딸의 뺨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수만 대군을 지휘하는 이성으로 억눌렀다. 대신 그는 딸의 어깨 너머 그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박강철 중사. 예, 사령관님. 박강철 중사가 심장이 터져라 외쳤다. 자네가 이 부대의 진짜 군인인가? 그 한마디에 오태식과 김필두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폭풍의 눈이 마침내 그 서슬 퍼런 칼날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박강철 중사. 한진명 장군의 목소리는 헬기 로터 소리가 멎은 훈련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예, 사령관님. 자네의 임무는 무엇인가? 예. 상관을 보좌하고 소대원들을 지휘하며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틀렸다. 한진명 장군이 잘라 말했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자네의 첫 번째 임무는 부조리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것이 군을 살리는 길이다. 자네는 그 임무를 수행했나? 박강철 중사는 이 순간을 위해 군 생활을 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외쳤다. 수행했습니다.
사령관님, 좋다. 한 장군은 박 중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사령관이 부사관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신뢰와 격려였다. 그리고 그는 지옥의 악마처럼 천천히 오태식 대위와 김필두 중위를 돌아보았다. 오태식 대위, 김필두 중위. 예. 사령관님, 너희들은 지금부터 군인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사령관인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를 군인이 아닌 범죄자로 규정한다. 사령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그저 오태식이 마지막 발악처럼 변명을 시작하려 할 때였다. 닥쳐라. 한 장군의 고함은 인재의 산을 울렸다. 내 놈들이 일개 소위에게, 그것도 부하 장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은가. 그는 뒤에 서 있던 법무실장 대령에게 손짓했다. 법무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나와 그 참혹했던 밤의 영상을 재생했다. 그래봤자 너도 그냥 계집애야. 엎드려. 김필두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자신들이 백골의 별이라 부르며 따르던 소대장에게 저들이 저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치를 떨었다. 이게 내 놈들이 말하는 지위인가? 한 장군이 김필두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다. 내 놈의 계급장은 내 놈의 사적인 욕정을 채우고 부하를 모욕하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다. 김필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잘못했습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한 장군은 코웃음을 쳤다. 용서는 군사법정의 판사에게 가서 구해라. 그는 오태식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오태식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오태식 대위, 너는 더 악질이다. 중대장이라는 자가 부하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범죄를 방관하고 아니 주도했다. 한 장군은 이성훈 중령에게 받은 추가보고 내용을 떠올렸다. 술자리를 강요하고 은밀한 만남을 요구했던 그 모든 추악한 행위들. 내 놈은 지휘관이 아니다. 그저 내 군대에 숨어든 기생충일 뿐이다. 사령관님, 그때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3사단장 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사령관님,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사단 내에서. 오해? 한진명 장군의 시선이 사단장에게 향했다. 소장, 자네는 지금 이 순간까지 자네의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가? 그것은 몰랐다면 지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어느 쪽이든 자네는 이 사단의 지휘관으로 설 자격이 없다. 당장 보직 해임 절차를 준비해라. 사단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이 일개 대위와 중위의 비위 때문에 현장에서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는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헌병, 한진명 장군이 외쳤다. 헬기 옆에 도열해 있던 3군 사령부 직할 헌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달려왔다. 저 두 놈 오태식 대위와 김필두 중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죄목은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군형법상 성희롱이다. 당장 계급장을 떼고 연행해. 안 됩니다. 사령관님. 김필두가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사람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대위, 중위를 상징하던 금속 표식이 눈밭 위로 초라하게 떨어졌다. 헌병들은 그들의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 모든 광경이 수백 명의 병사들과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몇 분 만에 벌어졌다. 그것은 그야말로 심판이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범죄자들은 헬기 쪽으로 끌려갔다. 훈련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한진명 장군은 천천히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던 한겨울 소위에게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사령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딸에게만 보이는 미세한 떨림을 담고 있었다. 그는 딸의 앞에 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저 삼성 장군과 저 강인한 여군 소위가 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한진명 장군은 천천히 자신의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딸의 뺨을 거칠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손으로 감쌌다. 많이 추웠느냐? 사령관이 아닌 아비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에이스 한겨울 소위가 아닌 딸 한겨울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군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그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른 순간 훈련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한 장면을 목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백골부대의 별이라 불리던 저 여군 소위가 바로 그들을 지휘하는 3군 사령관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한진명 장군은 우는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것은 가장 강한 군인이자 가장 연약한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늦어버린 위로였다. 인제의 혹독한 겨울밤, 눈밭 위에서 벌어진 심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스스로 빛나기 위해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했던 한겨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날아올랐던 3군 사령부의 블랙호크는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 미명 속에서 용인의 사령부 헬리패드로 다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밤사이 인제에 몰아쳤던 벼락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이미 넋이 나간 오태식과 김필두였다. 그들의 어깨에서 뜯겨나간 계급장 자리는 마치 총에 맞은 상처처럼 처참하게 비어 있었다. 그들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차량에 실려 사령부 직할 감옥으로 직행했다. 한진명 장군은 그들에게 단 한순간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가 헬기에서 내리자 밤새 초비상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사령부 참모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총, 성. 그들의 경례에는 평소의 존경심을 넘어선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밤사이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왔는지 이미 소문은 용인의 사령부를 뒤덮고 있었다. 한진명 장군은 그들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한 뒤 헬기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한겨울은 그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혹한과 눈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쓰러지지 않으려는 자존심으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아버지가 씌워준 별 3개가 빛나는 육중한 장군의 정복 외투가 걸쳐져 있었다. 인제의 칼바람을 막아주었던 그 외투는 이제 용인의 수많은 장교들 앞에서 그녀의 신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낙인이기도 했다. 백골의 별이라 불리던 에이스 소대장 한겨울은 간밤에 죽었다. 이제 그녀는 3군 사령관의 딸 한겨울이었다. 모두 해산. 한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명했다. 참모들은 M사령관님 의무실장과 필요 없다. 모두 물러가라. 사령관의 단호한 명령에 모두가 썰물처럼 물러갔다. 거대한 헬리패드 위에는 오직 아버지와 딸 2사람만이 남았다. 동쪽 하늘에서 번지기 시작한 희미한 여명이 2사람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이냐? 한진명 장군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공허한 정적이었다. 한겨울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진창을 이겨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휘두른 절대 권력이라는 칼에 의해 구출되었다. 저는 들어가서 씻어라. 아버지는 딸의 말을 잘랐다. 사령관 관사, 내 방은 그대로 있다. 가서 쉬어. 상처부터 치료하고. 아버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도 너도. 지금은 아니다. 한진명 장군은 딸의 어깨에 걸쳐진 자신의 외투깃을 여며주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겨울은 그 따뜻함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관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한진명 장군은 비로소 참아왔던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등 뒤로 밤새 그를 보좌했던 이성훈 중령 감찰실장이 다가왔다. 사령관님, 3사단장 소장은 직위 해제 및 보직 해임심의 위원회에 정식 회부하였습니다. 후임 사단장 인선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놈은? 한 장군이 차갑게 물었다. 오태식 대위와 김필두 중위는 현재 사령부 영창에 독방 수감되었습니다. 법무실장이 직접 신문을 준비 중입니다. 신문? 한 장군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신문 따위가 필요한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박강철 중사가 목숨 걸고 찍은 영상, 그리고 내 딸의 얼굴에 남은 상처가 증거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옵니다, 사령관님. 원칙. 한 장군은 허탈하게 웃었다. 이 중령. 내가 어젯밤 원칙대로 움직인 것 같은가? 나는 내 딸을 구하기 위해 3군 사령부의 헬기를 띄웠고 헌병단장을 대동했으며 일선 사단장의 지휘권을 현장에서 박탈했다. 이것은 군법에 기록된 원칙이 아니야. 사령관님. 이성훈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령관님께서는 군의 원칙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지키신 것입니다. 부하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그 어떤 지휘관보다 우선되는 사령관님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성훈 중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것은 아비로서의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사령관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한진명 장군은 대답 대신 동토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밤 인제의 눈밭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이 쌓아올린 강철의 성이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가장 혹독한 겨울을 가져다 주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사령관 관사에 도착한 한겨울은 뜨거운 물줄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눈밭에서 입은 상처와 멍을 씻어내려 했지만 지난 몇 달간 영혼에 새겨진 모욕감과 수치심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백골의 별은 없었다. 퉁퉁 부은 눈, 터진 입술, 멍든 뺨.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배한 군인의 얼굴이 있었다. 결국 나는 아버지의 딸일 뿐이었나.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순간 그녀를 구한 것은 그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급장이었다. 그녀는 수치심에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가 헬기에서 내리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 오직 자신만을 향해 걸어오던 그 거대한 강철의 모습, 자신을 감싸 안던 그 따뜻한 외투의 감촉. 그녀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수치심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단 하나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이고도 절대적인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그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도망쳤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겨울아. 아비다. 문이 열리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한진명 장군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급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맡에 앉아있는 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겨울이 당황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한진명 장군은 대답 대신 소독솜을 꺼내 딸의 입술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수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군의 손이 아니었다. 어릴 적 자신이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서툰 손길로 약을 발라주던 그저 아빠의 손이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겨울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아프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미안하다. 한진명 장군이 대답했다.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한겨울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있었다. 한겨울의 울음소리가 사령관 관사의 조용한 아침을 채웠다. 한진명 장군은 딸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저 묵묵히 그 작은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강철 같던 심장도 딸의 눈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을 그친 한겨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의 혼란은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말해라. 왜 저를 군대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길이었지만 아버지는 왜 그 험한 길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는지. 한진명 장군은 딸의 얼굴에서 상처를 닦아내던 손을 멈추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어깨에 걸린 별 3개를 비추었다. 내가 원했으니까.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나약한 존재로 남길 원치 않았다. 이 아비가 언제까지나 너의 방패가 되어줄 수는 없으니까. 나는 내가 이 아비의 딸이 아니라 한겨울 그 자체로 이 세상의 어떤 폭풍 앞에서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는 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너에게 강인함을 가르치려 했지만 정작 내가 마주할 추악함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다. 내가 쌓아올린 이 성벽, 이 삼성 장군이라는 무게가.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툭 쳤다. 이것이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너를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두었고 하이에나들이 내 목을 물어뜯는 동안에도 내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더구나. 인재의 눈밭에서 내가 엎드려 있던 그 순간, 너는 아비를 원망했느냐? 한겨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백골의 별이라고 불렸습니다. 완벽한 군장, 특급 체력, 특등 사수. 저는 제가 완벽한 군인이라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조리 앞에서 함께 저항하고 부당함에 맞서 소리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저는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한진명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섰다. 그래서 어젯밤 아버지가 오셨을 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이겨내지 못한 아버지 백으로 구출된 나약한 장교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아. 하지만 한겨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벗어나려 했던 그 그림자는 사실은 저를 지탱해주는 뿔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비로소 그 모든 고통과 수치심을 받아들였다. 그때 한진명 장군의 눈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강철의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아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내가 잘못했다, 겨울아.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강하게 키우려던 내 욕심이, 내 오만이 너를 그 끔찍한 고통 속에 홀로 서 있게 만들었다.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관사를 감싸던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강철 같던 아버지와 얼음 같던 딸은 비로소 서로의 눈물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강철은 더 단단해지기 위해 가장 뜨거운 눈물 속에서 담금질되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3군 사령부 법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오태식과 김필두는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소희가 먼저 유혹을 했다, 이 말인가? 군 검사가 어이없다는 듯 김필두를 쳐다봤다. 그렇습니다. 그년이 아니 한소희가 평소에 에이스인 척하면서 저한테 묘하게 눈웃음을 치고 김필두는 살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닥쳐. 군 검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이게 뭔지 아나? 그는 박강철 중사가 촬영한 원본 영상을 재생했다. 그래봤자 너도 그냥 계집애야. 이게 유혹에 넘어간 남자가 할 소린가? 이건 명백한 모욕이자 가혹 행위야. 오해입니다. 그건 훈련의 일환으로. 훈련? 군 검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오태식 대위의 진술서다. 김필두 중위가 한소위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으며 본인은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고 하더군. 내 놈들은 이미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 그 새끼가 오 대위가 먼저 시킨 겁니다. 자기가 꼬시려다 안 되니까 저보고 대신 좀 밟아달라고. 자백했군. 군 검사가 차갑게 웃었다. 녹음 버튼이 눌린 녹음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오태식 대위는 변호사와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령관님의 따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점, 훈련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시끄럽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이성훈 중령이 들어왔다. 군 검사들이 일제히 기립했다. 감찰실장입니다. 법무실장님의 위임을 받아본 건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성훈 중령은 오태식 앞에 섰다. 오태식 대위. 자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더군. 육사의 명예를 자네 같은 쓰레기 때문에 더럽힐 순 없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전역 지원서다. 예. 지금 당장 불명예 전역을 신청해라. 그럼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조용히 군복을 벗게 해주겠다. 물론 연금은 포기해야 할 거다. 자네가 받을 수 있는 사령관님의 마지막 잡이다. 오태식의 눈이 흔들렸다. 군사재판, 성범죄, 징역.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김필두 중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자는 3사 출신이다. 그리고 내 놈보다 죄질이 더러워. 현장에서 폭행과 모욕을 저질렀지. 그자는 3사 총동문회에서도 버릴 거다. 그자는 징역을 살아야지. 최소 10년은 각오해야 할 거다. 이것이 강철의 대가였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로 쫓겨나고 한 사람은 군대의 감옥에서 썩어가게 될 터였다. 그것은 한진명 장군이 내린 가장 차갑고도 공정한 심판이었다. 그날의 심판이 있고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은 거대한 태풍에 휩쓸렸다. 3사단장 소장이 불명예스럽게 보직 해임되었고 오태식 대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복을 벗었다.
김필두 중위는 군사법원에서 직권남용, 가혹행위, 상관 모욕성 희롱 포함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한진명 장군의 분노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이 쉬쉬하며 퍼져나갔고 모든 지휘관들은 여군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했다. 그리고 태풍의 중심에 있었던 한겨울 소위는 3군 사령부 사령관 관사에서 행정 대기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상처는 아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다. 그녀가 복귀해야 할 3사단 수색대대는 이미 해체되다시피 재편되고 있었다. 그녀가 따르던 박강철 중사는 그날의 공로와 상급 부사관의 용기를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원사로 특진하여 육군 부사관학교의 교관으로 영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한겨울 자신만이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겨울아. 저녁 식사 자리 한진명 장군이 딸을 불렀다. 화해 이후 두 사람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지만 이날은 조금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육군 본부에서 내 보직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왔다. 첫 번째는 여기용인 3군 사령부 작전처 근무다. 내 밑에서 나를 보좌하는 거지. 두 번째는 서울 합동참모본부 근무다. 가장 편하고 가장 영예로운 길이지. 세 번째는 육군 3사관학교 훈육장교다. 내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모든 것이 안전한 길이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혹은 군의 가장 중심부에서 보호받는 길. 그녀가 3사단에 가기 전이라면 꿈꿨을지도 모를 엘리트 코스였다. 한겨울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아니 사령관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서 부동자세를 취했다. 저는 그 세 가지 제안을 모두 거절하겠습니다. 한진명 장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유를 말해봐라. 저는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로 보호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겨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인재에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저를 지키지 못했고 저의 부조리를 제 손으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겠다는 거지? 다시 3사단으로 가겠다고? 아니요. 한겨울은 고개를 저었다. 3사단은 이미 아버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돌아간다면 그들은 저를 장교 한겨울로 대하지 않고 사령관의 딸로 과잉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제에서 겪었던 일의 또 다른 굴욕일 뿐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저는 아버님의 그늘이 전혀 닿지 않는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고 가장 치열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제 실력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지? 강원도 양구,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입니다. 한진명 장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양구 21사단. 인제 3사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최악의 격오지. 일명 GOP의 무덤이라 불리는 가칠봉과 끝없는 산악행군으로 유명한 곳. 무엇보다 21사단은 3군 사령부 소속이 아니었다. 지상작전 사령부 예하의 다른 군단 소속. 그곳은 한진명 장군의 힘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 백두산 부대라. 한 장군이 은졸였다. 그곳에 가면 내가 한진명의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3사단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너를 괴롭힐 수도 있다. 장군 딸내미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 시험하려 들겠지. 혹은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며 아예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건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한겨울이 단호하게 말했다. 증명할 것입니다.
제 신분을 숨겨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귀찮은 존재로 취급한다면 그들 중 가장 뛰어난 군인이 되어 필요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를 과잉 보호하려 든다면 그들의 보호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인재의 혹한을 견뎌내고 아버지의 눈물로 다시 태어난 강철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태풍의 눈동자였다. 한진명 장군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웃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의 지휘관이 자신과 같은 강철의 군인을 만났을 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의 미소였다. 좋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집무실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나 3군 사령관이다. 그래,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인가? 다름이 아니라 내 딸 한겨울 소위권 말일세.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아니, 합참도 삼사관학교도 아닐세. 그래, 강원도 양구. 21사단. 백두산 부대. 수색대대로 보내주게. 아니, 내 뜻이 아냐. 본인 의지가 바위처럼 확고해. 한진명 장군은 전화를 끊고 딸을 바라보았다. 인사명령은 일주일 내로 날 거다. 가서 내가 말한 증명이 무엇인지 이 아비에게 똑똑히 보여다오. 명. 받들겠습니다. 한겨울은 눈물 대신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경례를 아버지에게 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거나 그 그늘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거대한 강철의 산을 당당히 마주보고 선 또 하나의 태풍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인제가 추웠습니까? 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원도 양구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신병교육대대 정문을 통과하는 한겨울 소위에게 위병소의 병사가 건넨 농담 반 진심 반의 첫인사였다. 대한민국에서 양구라는 지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계급이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라 불리는 곳. 여름에는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찜통 펀치볼 해안 분지이 되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대륙의 칼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곳. 양구에 한 번 오면 10년이 늙는다는 우스갯소리는 그곳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는 처절한 현실이었다. 한겨울은 인제 3사단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 행정대기라는 이름의 짧은 휴식 아닌 휴식을 가졌다. 육군 본부는 그녀에게 서울 합참이나 계룡대 혹은 3군 사령부 참모직을 제안했다. 모두가 탐내는 꽃보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가장 험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아버지 한진명 장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상작전 사령부 예하의 다른 군단 소속 21사단 백두산 부대였다. 그녀의 부임 소식은 21사단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3군 사령관 딸이 인제 3사단에서 그 난리를 겪고 왜 우리 부대로? 수많은 억측과 소문이 그녀보다 먼저 수색대대에 도착해 있었다. 한겨울이 수색대대 본부 건물에 들어섰을 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그 시선 속에는 세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첫째, 삼성 장군의 딸이라는 귀찮은 존재에 대한 경계. 둘째, 그녀가 겪었다는 사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셋째, 저런 유약한 여자가 백두산의 지옥 같은 훈련을 버틸 수 있겠느냐는 노골적인 무시였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수색대대장 마석환 중령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작전 장교인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겨울의 인사 기록을 툭툭 치며 말문을 열었다. 한소위. 예, 중령님. 나는 말이지 자네가 누군지 자네 아버지가 누군지 관심 없어. 아니, 솔직히 말하지. 아주 관심이 많아. 자네는 나에게 폭탄이야.
그것도 삼성 장군이 안전핀을 쥐고 있는 초대형 폭탄. 내가 자네를 빡세게 굴리면 아버지가 괘씸죄로 날려버릴 테고 내가 자네를 편하게 모시면 다른 부하들이 저 여자는 백으로 군 생활한다고 수군대다 부대가 터지겠지. 마석환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험준한 산맥을 가리켰다. 저게 가칠봉이야. 우리 부대 구역이지. 저긴 겨울에 곰도 잠만 자는 곳이야. 한소위, 나는 자네가 저 산에 오를 일도 저 산에서 구를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내 말 뜻 알겠나? 그것은 정중하지만 노골적인 배제의 선언이었다. 그녀를 훈련해서 열외시키고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저녁 날짜만 받아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중령님. 한겨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양구의 공기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저는 폭탄이 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령님의 검이 되러 왔습니다. 제가 폭탄인지 검인지는 제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제게 이 부대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통제 안 되는 소대를 맡겨주십시오. 마석환 중령은 잠시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빛 속에서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군인의 도끼를 읽은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이중대장인가? 그래. 새로운 한소위, 자네 중대 1소대로 보내. 그래 알아. 돕고 상사 있는 그 소대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해. 이중대 1소대. 그곳은 백두산 부대 수색대대에서도 지옥의 1소대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은 소대장이 아닌 부소대장, 독고진 상사였다. 독고진 상사. 20년을 오직 백두산에서만 복무한 살아있는 화석이자 전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소문과 함께 산악 전투와 생존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많은 초짜 소대장들을 겪어왔고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었다. 한겨울이 1소대 막사에 들어섰을 때 독고 상사는 산악 장비를 점검하다 말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안녕하십니까? 1소대장으로 부임한 소위 한겨울입니다. 그녀가 먼저 경례를 붙였다. 독고 상사는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손에 든 카라비너를 딸칵거리며 말했다. 소대장님. 그는 소대장님이라는 단어에 마치 씹어뱉는 듯한 억양을 실었다. 여긴 인제 3사단 촌국 놀이하던 데가 아닙니다. 한겨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긴 백두산입니다. 저기 저 산 보이십니까? 저 산은 백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두 다리로 오르는 겁니다. 소대장님은 그럴 다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3사단에서 겪었던 성희롱과는 다른 종류의 더 근본적이고 잔인한 모욕이었다. 실력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었다. 소대원들이 멀찍이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도 돋고 상사와 다르지 않았다. 상사. 한겨울이 그를 불렀다. 내 다리가 튼튼한지 아닌지는 상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당장 소대 전 병력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1소대 관할 구역 산악 정찰 훈련을 지금부터 실시한다. 지금 말입니까? 훈련 계획에도 없는 지금. 당장. 내가 선두에 서겠다. 내 다리가 못 버티면 그때 가서 나를 버려도 좋다. 하지만 한겨울이 돕고 상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들이 나를 못 따라온다면 그때는 내 방식대로 이 소대를 이끌겠다. 돕고 상사의 눈이 이채를 띄었다. 그가 만났던 어떤 애송이 장교와도 다른 도끼 그 자체였다. 좋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1소대 전원 집합.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돕고 상사와 1소대원들은 작정하고 신임 소대장을 길들이려 했다. 아니, 부러뜨리려 했다.
그들은 백두산의 가장 험한 능선,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비트은거지 코스를 선택했다. 일반 보병이라면 이틀은 좋게 걸릴 코스를 그들은 수색대라는 이름으로 8시간 주파를 목표로 삼았다. 소대장님 힘드시면 뒤로 빠지셔도 됩니다. 돕고 상사가 앞에서 일부러 페이스를 올리며 외쳤다. 한겨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5kg이 넘는 군장을 메고도 그녀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3사 수석 특급 체력은 거짓이 아니었다. 가파른 암벽을 만났다. 소대장님은 우회하십시오. 여긴 위험합니다. 돕고 상사가 비꼬듯 말했지만 한겨울은 밧줄을 집어들고 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암벽을 등반했다. 독도가스가 흐르는 계곡을 통과할 때 방독면을 쓴 채로 그녀는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 도하 로프를 설치했다. 훈련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을 때 소대원들은 하나둘씩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돕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부러 느리게 걷던 신참이 자신들보다 더 지독한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마지막 능선. 돕고 상사조차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다. 선두에 섰던 한겨울이 갑자기 멈춰서서 손을 들어 적 발견 수신호를 보냈다. 돕고 상사가 의아해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대장님, 여긴 우리 구역입니다. 적이 있을 리가. 쉿. 한겨울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망원경으로 전방 500m 지점 덤불 속을 가리켰다. 연기. 그녀의 말대로 덤불 사이에서 아주 희미한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젠장 실화인가? 돕고 상사가 욕을 뱉었다. 건조한 가을 산불은 최전방 부대에게는 적의 폭격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었다. 아니다. 한겨울이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저건 불길이 아니야. 연기의 색깔과 냄새가 화약 냄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사람이다. 돕고 상사의 얼굴이 굳었다. 훈련 구역 이탈 혹은 민간인 조난. 어느 쪽이든 심각한 상황이었다. 일소대 전원 전투 태세. 돕고 상사님은 좌측으로 우회, 엄호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겨울은 지체 없이 K2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가장 낮은 포복으로 연기가 나는 곳을 향해 접근했다. 덤불을 해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비투성이가 된 고라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터져버린 지뢰의 잔해와 함께 전투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그는 다른 부대의 마크를 달고 있었다. 아마도 훈련 중 길을 잃고 이탈한 병사로 보였다. 문제는 그가 밟은 것이 단순한 지뢰가 아니라 과거에 매설되었다가 유실된 발목 지뢰라는 것이었다. 움직이지 마. 한겨울이 소리쳤다. 이병,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밟은 게 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바리바리. 한겨울은 상황을 파악했다. 지뢰는 이미 터졌다. 하지만 이 일대는 미확인 지뢰의 지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무전으로 돕고 상사에게 외쳤다. 돕고 상사. 여기는 한겨울. 환자 발생. 미확인 지뢰 지대다. 절대 접근하지 마. 소대장님. 무슨 소립니까? 빠져나오십시오. 환자가 과다출혈 상태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라라. 한겨울은 더 이상 신참 소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군장 속의 탐침봉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뢰를 탐지하며 부상병에게 접근했다. 1미터를 가는데 10분이 걸렸다. 그녀의 등 뒤로 돕고 상사와 소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부상병에게 도달한 한겨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찢어 환자의 허벅지를 묶어 지혈했다. 이병, 정신 차려. 내 이름이 뭐야? 이병 김민수. 그래, 민수야. 넌 안 죽어. 내가 너 살린다. 그녀는 환자를 업기 위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그 안전한 길을 똑같이 되짚어 나와야 했다. 그녀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생과 사의 경계였다. 그녀는 부상병을 업고 탐침봉으로 다시 땅을 찔러가며 지옥 같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안전지대에 도착하여 부상병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의 전투복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돕고 상사.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의무 헬기 불렀나? 돕고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흙먼지 투성이의 이 작은 여군 장교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2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용감하며 이렇게 완벽한 지휘관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겨울 소위 앞에 다가와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수통을 건넸다. 그리고 20년 백두산 생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진심이 담긴 경례였다. 소대장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명령 내려주십시오. 1소대의 모든 소대원들이 그들의 염라대왕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총, 성. 한겨울은 그제야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수통을 받아 물을 마셨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소대장 한겨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낸 것이었다. 그날 밤, 모든 상황이 수습되고 부상병은 무사히 후송되었다. 백두산 부대 수색대대는 발칵 뒤집혔다. 마석환 중령은 전화기 너머로 한소희가 지뢰밭에 직접 들어갔다고 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폭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겨울은 소대 막사 자신의 침상에 앉아 있었다. 그때 행정병이 작은 소포 하나를 들고 왔다. 소대장님, 사령부에서 온 소포입니다. 사령부?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소포에 찍힌 발신지는 용인 3군 사령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간 주소였다. 소포를 뜯자 그 안에는 낡은 보온병 하나와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보온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 한진명 장군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내 딸 겨울아. 내가 선택한 양구의 겨울은 이 아비가 있는 용인의 겨울보다 더 춥겠지. 내가 인제에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장군복을 덮어주었다. 그것이 너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너의 빛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백두산의 지뢰밭을 홀로 걸어 나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 아비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너는 이미 그 어떤 그림자도 뚫고 나오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으니. 이 생강차는 내가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내 어미가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 내가 직접 끓였다. 따뜻하게 마시거라. 주신. 다시는 지뢰밭 같은 곳에 혼자 들어가지 마라. 명령이다. 이건 3군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내 아비로서 하는 명령이다. 한겨울은 뜨거운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매운 생강향이 코끝을 찔렀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인제에서 흘렸던 서러움과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비로소 스스로 선자가 느끼는 가장 따뜻하고도 강인한 긍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양구의 혹독한 밤하늘 위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태양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최전선에서 자신의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방향을 가리켜주는 스스로 빛나는 북극성이었다. 백두산의 북극성 한겨울 소위는 그렇게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